유세드, 사복 입고 부대 방문했던 여군 UDT 몇 기냐, 이 거지 같은 계집년년아. 소리 들은 여성. 알고 보니 그녀의 정체는 그들의 왕별 해군 참모차장이었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계룡의 거대한 석조 건물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에서 울리는 구두 소리와는 사뭇 달랐다. 지금 그녀가 딛고서는 경상남도 진해 해군의 모항이었다. 짠내가 섞인 바람이 아스팔트의 열기와 섞여 훅 불어왔다. 권서윤 해군 참모차장은 별 3개가 박힌 무거운 정복 대신 곁에 바래는 남색 바람막이와 등산용 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질끈 묶어 모자 안에 감췄다. 그녀를 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권서윤 중장. 그녀는 해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의 소유자였다. 여성 최초의 전투함 함장, 여성 최초의 전단장, 그리고 마침내 여성 최초의 해군 참모차장.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한 수식어 이전에 그녀는 해군 특수 전전단 지옥의 훈련을 수료한 특전 요원 출신이었다. 불가능은 없다는 신조를 뼈에 새기고 수십지의 군장을 메고 파도를 넘나들던 검은 벨에 모였다. 그녀가 사령부에 안락한 직무실을 박차고 이곳 그녀의 고향과도 같은 진의 특수전단 기지를 사복 차림으로 찾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공식적인 보고 라인을 타고 올라오는 서류들은 완벽했다. 훈련선과 최우수 장비 가동률 100%. 병력 사기 충천. 하지만 비공식적인 경로로 그녀의 귀까지 흘러들어온 소문은 그와 정반되었다. 청상아리 대대 특수전단 예하의 핵심. 타격 대대를 이끄는 오만석 중령. 그의 이름 앞에는 폭군이라는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부대 운영은 그의 사적인 왕국처럼 변질되었고 부하들은 그의 폭력과 폭에 신음하고 있다는 첩보였다. 훈련 성과는 조작되었으며 군수 물자는 어딘가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의혹까지. 권유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랐다. 그녀가 청춘을 바치고 생사를 함께했던 동료들의 피와 땀이 서리니 신성한 부대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의전과 보고 절차를 생략했다. 자신의 눈으로 가공되지 않은 날 것을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기지 정문을 통과하지 않았다. 수십 년 전 후보생 시절 훈련을 위해 드나들던 해안가의 낡은 보급로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제3경비 초소 근처의 철조망을 이용했다. 현역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지형지물을 이용해 몸을 숨기고 경계병의 순찰 주기를 파악하는 것은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웠다. 가벼운 담장을 넘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부대 안으로 들어선 순간 공기가 달랐다. 팽팽해야 할 긴장감 대신 무겁고 억눌린 침묵이 감돌았다. 멀리서 구호 소리가 들려왔다. 청상아리 대대의 전용 훈련장이 있는 방향이었다. 권서윤은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행정가인 참모차장이 아니었다. 덕진에 침투하는 특전 요원 권서윤이었다. 해안에 인접한 종합장애물 훈련장. 한여름에 쇠약이 사정없이 내리쬐는 모래밭 위에서 수십 명의 검은 베레모들이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기압을 받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짙은 것은 공포와 체념이었다. 대가리 박아 위 새끼들아. 그들. 앞에 서 있는 거구의 산에 오만석 중령이 포효했다. 그는 전투복 상의를 팔꿈치까지
걷어붙였고 울퉁불퉁한 팔뚝에는 굵은 핏줄이 섰다. 그의 눈은 부하들을 향한 경멸로 이글거렸다. 이따위 정신상태로 전쟁을 하겠다고. 느려 터져가지고 너들 때문에 다 죽는 거야, 이 병신들아. 그는 대열을 어지럽힌 한대원의 전투모를 발로 걷어찼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대원이 모래밭에 고꾸라졌다. 이어서 이 새끼야. 누가 쓰러지래? 오중령의 옆에는 그의 충실한 신복 원광호 주임원사가 그림자처럼 붙어서 있었다. 원 주임원사는 오중령의 폭언에 한술 더 떴다. 중령님 말씀 안 들리나? 똑바로 안 해. 요즘 것들은 빠져가지고 우리가 훈련받을 땐 말이야. 권서윤은 훈련장 구석 장비 보관 창고에 그늘에 몸을 숨긴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저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폭력이자 학대였다. 더 심각한 것은 대원들의 눈빛이었다. 해군 특수전전단 요원 특유의 도끼서린 살아있는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기계적으로 명령에 복종하는 영혼. 없는 인형들만 있을 뿐이었다. 오만석은 고꾸라졌던 대원에게 다가가 멱살을 움켜쥐었다. 야, 너 눈깔 똑바로 안 떠. 내가 우스워.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새끼가 감히 대대장 앞에서 눈을 흘겨. 그때였다. 훈련장 한쪽에서 통신병이 다급하게 뛰어왔다. 대대장님, 저 본부에서 감찰하니. 그게 아니라 통신병은 훈련장 입구 쪽을 힐끔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뭐야 이 새끼는? 말이 짧아. 본부에서 누가 왔는데? 오만석이 통신병의 뺨이라도 갈길 듯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제가 왔습니다. 그늘에서 권서윤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모든 소리가 뭐다. 땡볕 아래 바람소리만이 귀가를 스쳤다. 수십 명의 대원들과 오만석 그리고 원광호의 시선이 일제히 낯선 민간인 복장의 여자에게로 향했다. 오만석은 자신의 신성한 훈련장에 감히 발을 들인 불청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땀에 절어 초라한 행색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 아줌마는?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위병소. 근무 안 섰나? 오만석이 원광호 주임원사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원. 주임원사가 당황하며 달려나가려 할 때 권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훈련장 전체에 울릴 만큼 단단했다. 훈련 방식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건 특수전 훈련이 아니라 단순 가혹 행위입니다. 순간 오만석의 얼굴이 굳었다. 감히 민간인 따위가, 그것도 여자가 자신의 훈련 방식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권서윤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위협적인 거구가 그녀의 바로 앞에 섰다. 뭐라고 이년이 지금 뭐라고 짓거렸어? 욕설이 거침없이 튀어나왔다. 니년이 군대를 알아. 년이 특수전을 알아.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는 몰라도 여기가 민간인 놀이터인 줄 알아. 권서윤은 그의 살기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폭력은 훈련이 될 수 없습니다. 부하들의 눈을 보십시오. 저건 전사의 눈이 아닙니다. 하이. 오만석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권서윤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인연이 보자 하니까 아줌마 얼굴은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입은 더럽게 터네. 혹시 우리 애들 험하게 구르는 거 보고 흥분이라도 했나? 노골적인 성일롱이었다. 주변의 대원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고 원주임원사는 곤란한 듯 헛기침을 했다.
이런 데서 얼쩡거릴 시간에 집에서 밥이나 하지 그래? 남편은 좋겠네. 마누라가 군부대까지 와서 남자들 훔쳐보고 다니고 권서윤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현역 군인에 대한 모욕입니다. 현역 푸하 오만석은 배를 잡고 웃었다. 니년이 현역이라고 어느 부대 소속인데? 취 사장이냐? 아니면 PX냐? 아니 설마 하니? 니년이 UDT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겠지? 그는 조롱하듯 물었다. 그래 좋다. 니년이 그렇게 잘났으면 대답해봐. UDT 몇 기야? 기수 말해보라고 이년아? 권서윤은 대답 대신 그의 뒤편에 있는 대원들을 바라보았다. 절망과 공포에 질린 젊은 얼굴들.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아들들이었다. 그러네. 권서윤이 싸늘하게 말했다. 오만석이 되물었다. 이자를 아니 오만석 중령 당신을 당장 보직 해임하겠소? 그리고 원광호 주임원사 당신도 마찬가지야. 오만석의 웃음이 뚝 그쳤다. 그는 이 여자가 드디어 미쳤다고 생각했다. 인연이 진짜 돌았나? 여봐라, 이 당장 안 끌어내고 뭐해? 군사보안 구역 무단 침입 및 장교 모독죄다. 당장 헌병대 천호 원주임원사와 경계병 2명이 권서윤에게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권서윤은 그들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바람막이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오만석의 얼굴 앞에 펼쳐 보였다. 수첩 안에는 그녀의 신분을 증명하는 사진과 함께 선명하게 박힌 3개의 은빛별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 중장 권서윤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오만석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가 조롱하고 니년이라 불렀던 여자의 어깨에 달린 꿈에서도 만져볼 수 없는 별세계 해군 참모 차장 니년이 아하하니 차장님이 어째서 그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방금 전까지 포효하던 폭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훈련장의 모든 대원들이 얼어붙었다. 땡볕 아래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권서윤이 오만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래, 오만석 중령 내 기수가 궁금하다고 했나?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모든 대원의 귀에 들리도록 똑똑히 말했다. 내 기수는 당신 따위가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기수다. 시간이 멈췄다. 진해의 쇠약뼈 아래 모래 먼지와 땀 냄새가 뒤섞인 연병장에는 오직 매미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방금 전까지 포효하던 오만석 중령의 입이 벌어진 채 닫히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만난 듯 권서윤의 손에 들린 작은 수첩 그 안에 선명한 중장 계급장과 권서윤이라는 이름 그리고 무엇보다 해군참 모차장이라는 직책을 미친 듯이 오다. 미년이라 불렀다. 아줌마라 조롱했다. 밥이나 하라고 모욕했다. 그 대상이 해군 서열 2위 현역 여군 중 가장 높은 곳에 오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검은 베레모 대선배인 권서윤 중장이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오만석의 다리가 풀렸단 차장님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아스팔트 틈새로 새어나오는 바람소리 같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려 했으나 공포로 굳어버린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가 간신히 경례를 붙이려 손을 이마로 가져가던 찰나 됐다. 권서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오만석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있거나 모래바다에 무릎을 꿇고 있는 청상아리 대대 대원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경악 그리고 아주 희미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전 대원 훈련 중지. 권서윤의 명령에 대원들은 멈칫했다. 그들은 권서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왕인 오만석의 눈치를 살폈다. 오만석의 허락 없이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도록 조련된 결과였다. 안 들리나 권서윤이 이번에는
복식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과거 수백 명의 함정 승조원들을 지휘하던 함장의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해군 참모 차장의 명령이다. 전 대원 훈련 중지하고 그늘로 이동. 즉시 식수 공급 실시. 그제야 대원들은 우루 고무보트를 내려놓고 훈련장 구석에 그늘로 달려갔다. 몇몇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기도 했다. 오만석은 그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자신의 왕국이 저 낯선 여자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오중령 권서윤이 그를 불렀다. 오만석이 경기를 일으킨 듯 몸을 떨며 그녀를 돌아봤다. 차 차장님 오해가 있으십니다. 이것은 실전적인 닥쳐. 그녀의 한마디에 오만석의 변명이 뭐다. 원광호 주임원산의 주임원사 원광호 원주임원사가 거의 비명을 지르며 경례했다. 지금 즉시 대대본부의 모든 서류 캐비닛과 컴퓨터를 봉인한다. 어떤 자료에도 손댈 생각 마라. 내 허락 없이 사무실을 벗어나는 즉시 국무이탈로 간주하겠다. 권서윤은 그들을 뒤로 하고 훈련장을 가로질러 대대본부 건물로 향했다. 오만석과 원광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녀의 뒤를 따랐다. 대대장실 문이 열렸다. 오만석이 황급히 자신의 의자를 빼서 권하려 했지만 권서윤은 그를 무시하고 창가에 섰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진의 앞바다, 그녀가 젊음을 바쳤던 그 바다를 바라보았다. 언제부터였나? 이 부대가 당신의 사설 왕국이 된 게 언제부터였냐고 물었다. 차장님, 그건 정말 오해십니다. 저희 청상이 되는 오해. 권서윤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눈앞에서 벌어진 폭력도 오해인가? 내 귀로 직접 들은 그 성의과 모욕도 오해인가? 아니면 저 병사들의 죽은 눈빛도 오해인가? 그녀는 오만석의 책상 위 최우수 전투부대라고 적힌 번쩍이는 상패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이런 쓰레기 같은 부대를 만들어 놓고 이런 가짜 명예를 탐했나? 이게 당신이 배운 특수전인가? 자 차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만석은 결국 무너졌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폭군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부대를 강하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 욕심이라. 권서윤은 통신병이 가져온 차가운 물을 한 모음 마셨다. 그 욕심이 군수 물자를 빼돌리는 데까지 이어진 건가? 오만석의 어깨가 굳었다. 원광호 주임원사의 얼굴은 이제 흑빛이 되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시침이 떼지 마라. 권서윤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스피커폰으로 설정한 뒤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나다. 지금 즉시 해군본부 감찰실과 헌병단 그리고 해군 군수사령부 자재분석팀으로 구성된 특별감찰팀을 구성한다. 헬기 2대를 이용해 즉각 진기지로 이동하도록 현시간부로 특수전전단 청상아리대에 대한 모든 접근과 통신을 통제한다. 이건 내 직권이다. 수화기 너머로 넷, 알겠습니다. 차장님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화가 끊어지자 대대장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오만석은 자신이 덫에 걸렸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우발적인 순찰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자신을 노리고 들어온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다. 차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오만석이 기어가듯 권서윤의 발치에 매달리려 했다. 권서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내게 기회를 구하지 마라. 내 놈이 모욕하고 짓밟았던 저 대원들에게 구해라. 아니 내 놈의 더러운 손이 닿기 전이 신성한 검은 베레모를 수여했던 너의 선배들에게 용서를 구해라. 그녀는 오만석의 책상에 놓인 대대 지휘봉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오만석이 가장 아끼는 듯한 벽에 걸린 거대한 대기의 유리 액자를 향해 걸어갔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액자가 산산조각 났다.
조각난 유리 파편들이 오만석의 발 아래 흩졌다. 감히 신성한 깃발 아래 그런 더러운 짓을 해. 권서윤은 부러진 지휘봉을 오만석의 발 앞에 던졌다. 오만석 중령 그리고 원광호 주임원사 지금이 시간부로 귀관들을 직무에서 배제한다. 특별 감찰이 끝날 때까지 사무실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두 사람 다 저기 구석에서 있어? 그녀는 사무실에서 가장 먼 먼지 쌓인 구석을 가리쳤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부대의 왕과 신하였던 두산내는 이제 그들의 왕국에서 가장 초라한 죄인이 되어 구석으로 밀려났다. 권서윤은 대대장석 오만석의 의자에 깊숙이 앉았다. 그리고 인터폰을 들었다. 작전과장 당장 내 사무실로 들어오도록 그녀의 눈이 창밖 다시 정렬하기 시작하는 대원들을 향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제 시작이었다. 밤이 내렸다. 진내 기지의 밤은 바다 소리와 풀벌레 소리로 고요해야 했지만 청상아리 대대본부는 서류 넘어가는 소리와 자판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했다. 대룡에서 급파된 특별감찰팀이 도착했고 대대본부는 거대한 수사본부로 변해 있었다. 권서윤 중장은 대대장실에서 한숨도 자지 않고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오만석과 원광호는 헌병들의 감시 아래 별실에 분리 수용되었다. 그들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혐의는 명백한 직권남용과 가혹행위였지만 권서윤이 찾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 부패의 핵심이었다. 차장님 유류수불 대장입니다. 지난 6개월간의 기록입니다. 감찰팀의 젊은 소령이 서류철을 내밀었다. 권서윤은 돋보기를 꺼내 들고 빽빽한 숫자들을 훑어내려갔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훈련 계획에 맞춰 정확한 양의 유료가 불출되었고 남은 양은 정확하게 반납되었다. 너무 완벽해. 권서윤이 중얼거렸다. 특수전 훈련이라는 게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어뢰정 기동 훈련과 고속단 침투 훈련에서 소모된 유리량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획과 일치한다고. 이건 현실이 아니라 소설이야. 그녀는 작전과장이었던 젊은 소령 박시우를 호출했다. 그는 오만석의 폭정에 눌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아직 살아있는 장교였다. 박소령 자네가 위반한 훈련 계획들이다. 이 특별 야간 해상 침투 훈련이라는 것 실제로 집행됐나? 박시우 소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서류상으로는 집행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말고 자네 눈으로 본 것을 말해. 대대장님 지시로 훈련은 취소되고 대원들은 막사대기 및 부대 정비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유리와 특수 폭발물은 불출되었다. 그렇습니다. 유령 훈련이군. 권서윤의 눈이 빛났다. 그럼 그 물자들은 어디로 갔나? 하늘로 솟았나? 바다로 꺼졌나? 그것까지는 원주임원사가 직접 관리하여 바로 그때였다. 원광후 주임원사를 감시하던 헌병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차장님 원주임원사가 복통을 호소하며 화장실에 갔는데 창문을 깨고 도주했습니다.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멍청한 놈들. 당장 전 병력을 풀어기지 전체를 수색해. 하지만 조용히 진행한다.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힐 필요는 없어. 놈이 갈 곳은 뻔해. 권서윤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소령 이 부대에서 원광호가 숨겨둔 곳간이 어디지? 그의 사무실 말고 그가 사적으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은밀한 작업을 할 만한 곳. 박시우 소령은 잠시 고민하더니 손가락으로 기지 외곽 지도를 찍었다. 제3정비고입니다. 본래 폐쇄된 곳인데 원주임원사가 특수장비 보관을 명목으로 열쇠를 단독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자. 권서윤은 바람막이를 다시 걸쳤다. 감찰팀 요원들과 헌병들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제3정비고는 부대 가장 후미진 곳 해안 철책과 맞닿은 곳에 있었다. 낡은 슬레이트 건물 안에서는 희미하게 종이 타는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권서윤이 손짓하자 헌병들이 조용히 문 양옆으로 섰다. 황권서윤이 직접 정비고의 낡은 철문을 걷어찼다. 문이 열리자 원광호 주임원사가 낡은 드럼통에 서류 뭉치를 태우려다 말고 경악한 얼굴로 그들을 돌아봤다. 다가오지 마. 그는 옆에 있던 예리한 부품을 집어들고 자신의 목에 겨누었다. 다가오면 죽어버릴 거야. 원광호. 권서윤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내 놈 목숨 따위엔 관심 없다. 내가 지금 태우고 있는 게 뭐지? 내 놈과 오만석이 빼돌린 물자들이 흘러들어간 진짜 장부인가? 뭐 모릅니다. 이건 그냥 오래된 폐기 서류들입니다. 폐기 서류를 이하밤에 도망까지 쳐가면서 태운다고 권서윤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원광호가 뒷걸음질 치다 선반에 부딪혔다. 넌 내가 누굴 배신했는지 몰라. 넌 내 동료들을 배신했어. 내가 훔친 그 기름 한 방울, 그 탄 한 발이 실전에서 내 동료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던 거야? 시끄러 당신들이 뭘 알아? 이 썩어 빠진 군대에서 나 하나쯤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달라지지. 권서윤은 그의 눈앞불과 세 걸음 앞에서 멈췄다. 내가 바꾸니까. 원광호가 절박하게 손에 든 부품을 휘두르려는 순간 권서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후보생 시절 수없이 연마했던 특공 무술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간결한 제압술로 그의 손목을 꺾었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원광호가 비명을 지르며 무기를 떨어뜨렸다. 대앞에 헌병들이 달려들어 원광호를 결박했다. 권서윤은 타다 만드럼 통속을 뒤졌다. 대부분 재로 변했지만 불길이 미쳐 닿지 않은 두꺼운 가죽 장부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장갑을 낀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장부를 펼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군수품 횡령이 아니었다. 날짜와 함께 적힌 것은 군부대 코드가 아니었다. 부산신항 3부도 마산어업조합 그리고 입금 내역을 뜻하는 듯한 숫자들과 흥용이라는 정체불명의 이름. 이것은 군 내부의 비리를 넘어선 거대한 민간 범죄 조직과의 연결이었다. 오만석은 단순한 폭군이 아니라 군사기밀과 물자를 적에게 팔아넘길 수도 있는 매국노에 가까웠다. 오만석 중령 다시 데려와. 권서윤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이제부터는 반역죄를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군. 다음 날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 건풀은 어둠이 진해 기지를 감싸고 있었다. 청상아리 대대 전 병력이 다시 그 연병장에 집합했다. 어제와 같은 장소였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랐다. 두려움 대신 혼란과 불안 그리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연병장 단상 위에는 권서윤 중장이 섰다. 이번에는 땀의 전산복이 아니었다. 별 3개가 선명하게 빛나는 완벽한 해군 정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양옆으로는 본부에서 온 헌병단장과 감찰실장이 도열했다. 잠시 후 헌병 2명에게 양팔이 붙들린 오만석 중년과 붕대로 팔을 감은 원광호 주임원사가 끌려나왔다. 그들은 이제 계급장도 명예도 없는 초라한 죄인의 모습이었다. 권서윤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새벽 공기를 갈랐다. 청상아리 대대 장병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해군 참모차장 중장 권서윤입니다. 대원들이 일제히 필승을 외쳤지만 목소리는 아직 불안에 차 있었다. 나는 어제 이곳에서 대한민국 해군이 그리고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온 특수전단의 명예가 처참하게 짓밟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단상 아래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오만석을 가리켰다. 저자 오만석 중령은 여러분의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을 폭행하고 모욕한 범죄자였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그는 여러분에게 실전적인 훈련을 원하며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한 짓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권서윤은 감찰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감찰실장이 어젯밤 확보한 검은 장부의 사본을 높이 들어 보였다. 이것은 저자들이 민간 범죄 조직과 거래한 장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목숨 걸고 훈련하는 사이 여러분의 피와 땀이 설린 군수 물자, 유류와 탄약, 심지어 특수 장비까지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넘겼습니다. 충격. 대원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자신들을 그토록 정신 상태가 썩었다며 몰아붙이던 지휘관이 실제로는 부대를 통째로 팔아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이 유령훈련이라는 가짜 서류 때문에 연병장에서 기합을 받는 동안 여러분의 고속단정은 부산항의 밀수꾼들에게 장비를 전달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대대장이 저지른 짓입니다. 오만석이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었다. 권서윤은 그에게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그녀는 오만석의 바로 앞에 섰다. 오만석, 내 놈이 어제 내게 물었지? 내가 UDT 몇 기냐고.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휘장, 수많은 훈련을 거쳐온 베테랑만이 달 수 있는 황금빛 특수전 휘장을 손으로 쳤다. 나는 내 놈 같은 버러지가 감히 기술을 논할 수조차 없는 내 놈의 대선배단. 나는 이 검은 베레모를 쓰기 위해 피와 눈물을 바다에 쏟아부었다. 우리가 이 베레모를 쓰는 이유가 뭔지야? 그녀는 다시 대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것은 불가능은 없다는 신조 때문입니다. 전우가 위험할 때 내 목숨을 던져 구하고 국가가 부를 때 가장 먼저 적진에 뛰어들기 위해서입니다. 사적인 이득을 위해 부하를 때리고 국가의 재산을 훔치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녀는 오만석의 어깨에 달린 중령 계급장을 움켜주었다. 너는 이 계급을 달 자격이 없다. 너는 특수전 요원이 아니다. 너는 그저 범죄자일 뿐이다. 권서윤은 그의 계급장을 힘껏 뜯어냈다. 단추가 튕겨나가고 실밥이 터져나왔다. 오만석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헌병단장은 저자들을 군법에 따라 즉시 구속 수감하고 이들과 연계된 모든 민간 조직까지 발본색원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넵, 알겠습니다. 오만석과 원광호는 대원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연병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연병장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폭군은 사라졌지만 상처 입은 대원들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권서윤은 그들 앞에 다시 섰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배신감을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 대신 깊은 연민과 단호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썩은 가지는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부러진 줄기는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나본부의 높은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청상아리 대대원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그녀는 한 젊은 대원의 앞에 섰다. 어제 오만석에게 멱살을 잡혔던 눈에 멍이 든 대원이었다. 이병 이름이 뭔가? 이병 최대용입니다. 최이병 두렵고 수치스러웠나? 예, 그렇습니다. 이제 괜찮다. 이제 아무도 너희를 그렇게 대하지 못할 것이다. 고개 들어라. 권서윤은 자신의 정복 왼쪽 가슴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후보생 시절 수료와 함께 받았던 손때 묻은 은빛 UDT 휘장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최대용 이병의 전투복 가슴에 직접 달아주었다. 이것은 내 첫 휘장이다. 이 휘장이 가진 무게를 기억해라. 이것은 폭력과 공포의 상징이 아니다. 명예와 희생 그리고 전우회의 상징이다. 최병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권서윤은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암흑은 끝났다. 이제 여러분의 명예를 되찾을 시간이다. 여러분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그 구호를 외치리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외쳤다. 청상이 되되 우리의 신조는 무엇인가? 대원들은 망설였다. 그때 최병이 목이 터져라 외쳤다. 불가능은 없다.
그러자 하나 둘 그 목소리가 합쳐지기 시작했다. 절망에 빠져있던 대원들의 눈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마침내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의 거대한 함성이 되어 진내의 새벽 하늘을 갈랐다.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권서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굳게 쥐었다. 진정한 참교육은 처벌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심을 되찾아주는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 임명된 박시우 소령대대장 직무대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소령. 오늘 아침 훈련 직접 지휘하도록. 박시우 소령이 힘차게 격했다. 네, 알겠습니다. 전 대원 아침 구보 준비. 목표 장복산 정상. 와, 이 대원들은 함성을 지르며 연병장을 박차고 나갔다. 공포에 억눌렸던 발걸음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내딛는 힘찬 군화 소리였다. 권서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멀리서 밝아오는 여명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청상아리 대대의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우렁찬 구호 소리는 썩은 살을 돌려낸 상처에 돋아나는 새살처럼 힘찼다. 하지만 권서윤 중장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새로 부임한 대대장 직무대리 박시호 소령에게 부대 재정비를 맡기고 자신은 헌병대에 의해 완벽히 통제된 옛 대대장실 오만석의 왕국으로 돌아왔다. 밤새 불을 밝힌 사무실은 이제 거대한 수사지휘 본부로 변해 있었다. 하다만 검은 장부는 특수감식반으로 넘어갔고 초기 분석 결과가 그녀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 장부가 아니었다. 차장님, 흑룡이라는 명칭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감찰실장이 굳은 얼굴로 보고했다. 단순히 유류나 물자를 빼돌린 수준이 아닙니다. 장부상에는 특별교보제, 항해보조 장비라는 명목으로 불출된 품목들이 있습니다. 확인 결과 지난 분기에 도입된 최신형 음파 탐지기의 핵심 부품과 야간 침투용 특수 광학 장비였습니다. 권서윤의 미관이 깊게 패였다. 그것들이 민간에 유출되었다고 정확히는 부산신항제오부를 통해 흥용 측에 인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오만석의 차명 계좌의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것은 생계형 비리나 사리 사욕을 넘어선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대한민국의 핵심 군사기술이 그것도 해군 특수전의 심장부에서 통째로 적성 세력이나 범죄 조직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떠올랐다. 오만석 당장 1위로 끌고 와 몇 시간 만에 다시 권서윤 앞에 선 오만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폭군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범죄자의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자, 차장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냥 원주임이 하자는 대로 닥쳐라. 권서윤이 장부 사본을 그의 얼굴 앞에 집어 던졌다. 흑룡이 누구냐? 오만석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입술을 다렸다. 그것은 그냥 부산의 물건 받아주는 업자. 권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다. 별 3개의 장성이 수갑을 찬 중령의 멱살을 쥐고 벽에 밀어붙인 것이다. 헌병들이 제지하려 했으나 그녀의 살기에 감히 다가서지 못했다. 내 놈이 팔아넘긴 게 뭔지 알고나 있나? 그 음파 탐지기 부품 하나면 우리 잠수함의 항로가 통째로 노출될 수 있어. 내 놈이 넘긴 그 광학 장비로 적들이 우리 초소를 허위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이다. 내 놈은 내 전우들을 내 부하들을 그리고 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야? 오만석은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돈만. 그들은 그냥 중고 장비를 원하는 수집가라고. 거짓말. 권서윤이 그를 내팽개쳤다. 오만석이 바닥에 나굴었다. 내 놈이 거래한 자 흑룡의 배후가 누구냐? 그저 밀수꾼이 아니라는 것쯤은 내 놈도 알았을 텐데. 누구냐?
오만석은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조태구라는 사람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큰 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흥룡의 연락책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 배우는 모릅니다. 제발. 이것만은 저도 협박을 당했습니다. 협박. 처음엔 유류 멸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빌미로 더 큰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거절하려 하자 제 가족까지 들먹였습니다. 권서윤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 보았다. 내 놈의 비겁한 변명은 군사법정에서나 실컷 해라. 조태구, 그리고 부산신항. 그녀는 즉시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정보사령부에 직통 전화를 걸었다. 이것은 이제 해군 참모차장 한 사람의 감찰이 아니었다. 차장입니다. 진내 특전단에서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험 요소를 식별했습니다. 우만석 중령의 군수품 횡령 및 이적 행위 정황 포착 배후의 흥용이라 불리는 불상 조직이 있으며 부산신항을 거점으로 활동 중입니다. 지금 즉시 해군정보단 777사령부 그리고 정보사 해상 특임대를 포함한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주십시오. 본인이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수학이 넘어 합참장의 긴급 승인이 떨어졌다. 몇 시간 후 청상아리 대대본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정보요원들과 특수부대 지휘관들로 가득 찼다. 대대장실 벽면에는 부산항일대의 위성사진과 항만도면이 걸렸다. 조태국 나이는 50대 추정. 표면상으로는 대양수산의 대표. 하지만 실상은 부산일대의 모든 해상 밀수 루트를 장악한 거물입니다. 정보요원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가 오만석에게서 받은 물품들은 대부분 제3국 정보기관이나 국제무기상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거래가 바로 내일 밤입니다. 다음 거래? 내일 오만석이 넘기기로 한 마지막 물건이 있습니다. 원광호가 빼돌리다 실패한 물품입니다. 바로 우리 특수전 요원들이 사용하는 수중 침투 장비 SDV의 상세 설계도와 운용 교범입니다. 방 안에 모든 지휘관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UDT 전술의 핵심이었다. 흥룡 측에서는 오만석이 체포된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내일 밤 부산 신항제오도에 정박 예정인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 엘피닉스호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권서윤이 지도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이 다시 검은 베레모의 눈빛으로 돌아왔다. 놈들은 오만석을 기다리겠지? 하지만 오만석 대신 우리가 간다. 그녀는 박시우 소령을 바라보았다. 박소령 자네 부하들 싸울 준비가 되었나? 박시우 소령의 눈이 이글거렸다. 차장님 어제 연병장에서 보신 그대로입니다. 대원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을 직접 끌어내릴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권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폭군 아래 신음하던 부대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눈에서 보았다.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불꽃을. 좋다. 이번 작전명은 흥룡사냥이다. 청상아리 대대가 선봉에 선다. 정보사와 77은 외곽 차단 및 통신 감청을 지원한다. 그녀는 작전도를 가르쳤다. 놈들이 우리의 심장을 노렸으니 우리는 놈들의 심장을 찢어긴다. 단 한 놈도 살려서 부산항을 빠져나가게 두지 마라. 치흑 같은 밤, 부산신항 제오부두는 거대한 강철의 숲이었다. 수백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괴물처럼 쌓여 있었고 겐트리 크레인이 유령처럼 움직이며 반바다의 정적을 갈랐다. 한구 투유의 비릿한 냄새와 디젤류 냄새가 후지근한 공기 중에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강철숲 사이로 어둠보다 더 짙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청상아리 대대의 정예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오만석의 사병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해군의 가장 날카로운 창권서윤 중장이
직접 지휘하는 강철 상어들이었다. 작전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알파팀 박시우 소령이 직접 이끌었다. 그들의 임무는 항구에 정박 중인 목표 화물선 엘피닉스 호의 수중으로 침투하여 흥용의 수계 조태구와 거래 대상자들을 생포하는 것이었다. 브라보팀 정보사 해상 특임대와 연합하여 부두 외곽과 선박으로 향하는 모든 육상 퇴로를 차단하는 임무였다. 그리고 이 모든 작전을 총괄하는 지휘소 CP는 항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인근 컨테이너 통제소 77사령부 요원들에 의해 장악된 그곳에 차려졌다. 권서윤 중장은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작전 구역 전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헬멧과 통신 장비를 착용한 이병 최대로 어제 권 중장에게 휘장을 받았던가? 통신병으로 바짝 긴장한 채 앉아 있었다. 알파팀 침투 포인트 진입 완료. 수중 호흡기 작동 이상 무 박시우 소령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다. 그들은 항구의 가장 어두운 구석, 화물선의 거대한 선미 아래에서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폐쇄로 호흡기는 어떠한 기포도 만들어내지 않았다. 그들은 완벽한 유령이었다. 수중시계는 제로에 가까웠다. 오직 서로의 어깨에 연결된 생명줄과 나침반 그리고 수없이 반복 훈련했던 감각의 의지에 움직였다. 거대한 화물선 선체에 접근한 그들은 자석식 로프를 선체 하부에 고정시키고 한 명씩 물 위로 솟아올라 앵커 체인을 타고 갑판으로 기어 올랐다. 단 한 방울의 물소리도 내지 않았다. 알파팀 갑판 확보. 적 경계병 둘 무력화 완료. 특수 제작된 단검과 교살술로 그들은 소리 없는 죽음의 사자가 되었다. 권서윤은 모니터를 통해 박시우 소령이 수신호로 팀을 둘로 나누는 것을 보았다. 알파1 선교로 알파2 화물창으로 동시에 진입한다. 엘피닉스 호의 가장 호화로운 현실. 흥룡 조태구는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맞은편의 외국인들과 웃고 있었다. 그는 오만석에게서 연락이 두절된 것을 단순한 변덕으로 치부했다. 걱정 마시오. 해군의 그 돼지 녀석은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물건은 정확하게 도착할 거요. 그 설계도만 있으면 당신 내 나라에 그것도 시간 문제 아니겠소? 외국인들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국제 무기상이자 사실상 모적성국의 위장 정보 요원들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황선실의 양쪽 문이 동시에 폭발하며 안으로 성광탄이 굴러 들어왔다. 눈 귀태구와 요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는 순간 검은 전투복을 입은 UDT 대원들이 선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박시우 소령이 외쳤다. 조태구가 탁자 밑에 숨겨둔 권총을 꺼내려 손을 뻗는 순간 박소령의 전투화가 그의 손등을 짓밟았다. 으드득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조태구가 비명을 질렀다. 단 10초 만에 선실 안의 모든 적들이 제압되었다. 알파 의원 선교 확보. 조태구 및 외국인 용의자 색포 완료. 박시우 소령의 승전보가 지휘소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쪽에서 문제가 터졌다. 차장님, 알파2 화물창 진입 중입니다. 그런데 함정입니다. 알파2 팀이 화물창 문을 여는 순간 안쪽에서 자동화기가 불을 뿜었다. 단순 거래가 아니었다. 놈들은 처음부터 중무장한 용병들을 매복시켜 두고 있었다. 알파2 엄폐해. 적 숫자 확인 최소 10명 이상입니다. 중화기 젠장 기관총입니다. 컨테이너 사이로 총알이 비오듯 쏟아졌다. 알파2 팀원 2명이 팔과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 지휘소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차장님 브라보 팀을 투입해야 안 된다. 권서윤이 외쳤다. 놈들이 육상으로 도주할 경우 브라보 팀은 마지막 보루다. 알파팀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화력이 박소령 권서윤이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잔내 위치에서 화물창으로 통하는 환풍구가 있나? 했습니다. 제3번 환풍구 화물창 상부로 연결됩니다. 최병 권서윤이 옆에 있던 최대로를 바라봤다. 너 어제 연병장에서 보니 구보 실력이 발군이더군. 폭약 전달할 수 있겠나? 최대로의 눈이 커졌다. 저는 통신병. 지금은 통신병이 아니라 UDT이다. 할 수 있나? 권서윤의 눈을 마주 보았다. 어제 자신에게 휘장을 달아주던 그 눈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좋다. 박소령 최병이 자네에게 소형 돌파 폭약 커팅 차지 2개를 전달할 거다. 자네는 그걸 받고 제3환풍구를 통해 화물창 상부로 침투적의 머리 위에서 기습한다. 알파2는 정면에서 교란 사격을 실시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방탄모를 고쳐 쓰고 지휘소를 뛰쳐나갔다. 그는 총알이 빗발칠지도 모르는 부두를 자신의 모든 속도를 다해 달렸다.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이등병이 아니었다. 그는 강철 상어의 일원이었다. 화물창 정용병들은 알파2를 컨테이너 뒤에 몰아놓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쓸어버려 기관총이 불을 뿜는 순간 화과 과광 그들의 머리 위 화물창 천장이 폭발하며 2 조각으로 찢어졌다. 박시우 소령과 알파 의원 팀원들이 찢어진 틈으로 로프를 타고 쏟아져 내렸다. 적들은 당황했다. 하늘에서 적이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쏴라 위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공중에서 그리고 정면에서 쏟아지는 UDT의 정확한 사격의 용병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단 1분 만에 화물창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알파팀 전 구역 확보 완료. 부상자 2 사망자 없음. 적전원 사살 및 생포. 박시우 소령의 거친 숨소리가 지휘소에 울렸다. 권서윤은 그제야 긴장의 주먹을 풀었다. 최대로는 부두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해낸 일을 믿을 수 없었다. 권서윤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대원의 헤드셋에 올렸다. 작전 완료. 이것이 청상아리 대대다. 이것이 진정한 특수전이다. 모두 고생했다. 부산항의 거대한 겐틀이 크레인 뒤로 서서히 동이 타오고 있었다. 썩어 빠진 왕국이 무너진 자리에 진정한 전사들이 피로써 자신들의 명예를 되찾은 순간이었다. 흑룡 사냥 작전의 성공은 대한민국 국방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단순한 군납 비리로 시작했던 사건은 군사기밀 유출을 시도한 국제범죄 조직 및 적성국 스파이 일망타진이라는 거대한 대테러 작전으로 마무리되었다. 부산항에서 체포된 조태구와 외국인 요원들은 국군정보사령부의 비밀시설로 이송되었고 그들의 입에서는 상상 이상의 검은 거래 내역들이 쏟아져 나왔다. 며칠 후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앞 권서윤 중장은 육군 공군 대장들 그리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앞에 섰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권 차장 합참의 장육군 대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이 서려 있었다. 이번 작전의 성과는 눈부신해. 해군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전체에 큰 위협을 제거했어. 권장의 결단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의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 공과와는 별개로 이번 사태에 발단은 해군. 그것도 최정예라는 특수전단의 심각한 기강 해이와 부패였네.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해군 본부는 그리고 권 차장은 뭘 하고 있었나. 옷 벗을 각오는 되어 있겠지?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공을 세웠지만 자신의 부대에서 벌어진 치부를 가릴 수는 없다는 질책이었다. 권서윤은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의장님,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지휘계통에 있는 저에게 있습니다.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벌을 구걸하거나 변명하기 위해 선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스크린을 가리쳤다. 스크린에는 흑룡 사냥 작전 중 총상을 입으면서도 끝까지 교전했던 알파오투 팀원들의 사진, 그리고 목숨을 걸고 폭약을 전달했던 최대로 이병의 사진이 띄워졌다. 이들은 오만석이라는 암세포 아래 신음했지만 썩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을 처단하라는 명령에 주저하지 않았고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썩은 것은 지휘관 개인의 탐욕이었지 특수전단의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의 모든 장성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만약 의장님께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 부대를 해체하거나 축소시키려 하신다면 그것은 적들이 가장 바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썩은 가지 하나 때문에 숲 전체를 불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를 가리쳤다. 제2계급장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만 저의 부하들에게는 피로써 명예를 되찾은 저 청상아리 대대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적이 흘렀다. 합참이 한동안 권서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회피가 없었다. 오직 자신의 부하들에 대한 확신과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감만이 가득했다. 좋아. 의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권 차장의 지휘 책임은 이번 작전의 공로로 대신한다. 불만 있나?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내신 해군 특수전전단 전체에 대한 고강도 감찰과 재편을 명하네. 권 차장이 직접 그 썩은 뿌리까지 모조리 뽑아내도록 그리고 그 청상아이라는 부대 제대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게. 권서윤은 말없이 가장 깊고 힘찬 경례를 붙였다. 한 달 뒤 진내의 해군 군사법원 대한민국 군법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재판이 열렸다. 피고석에는 군복이 아닌 수의를 입은 오만석과 원광호 그리고 그들에게 부역했던 몇몇 간부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방청석은 청상아리 대대원들로 가득 찼다. 피고 오만석 군형법상 이적행위 초병 살해 미수작전 방해 직권 남용 군수품 횡령 원광호 군 검찰관이 기소요지를 읽어내려가는 것만 10분이 넘었다. 오만석의 변호인은 심신미약과 상부의 압박을 온했지만 조태구와 외국인 스파이들의 증언 그리고 흑룡 사냥 작전에서 확보된 물증들 앞에선 무의미한 발버둥이었다. 재판의 마지막 증인석에 최대로 병장이 섰다. 그는 흑룡 사냥 작전의 공로로 1계급 특했고 전문하사로 복무를 연장한 뒤였다. 증인. 피고 오만석이 저지른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변호인이 물었다. 최 병장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피고석의 오만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폭행이 아닙니다. 욕설도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다. 피고는 우리의 자부심을 훔쳐갔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은 없다는 신조 하나로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낸 특수전 요원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이분이 검은 베레모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권서윤 중장이 주었던 그 낡은 휘장을 움켜주었다. 그것이 피고가 저지른 가장 큰 죄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 했습니다. 최후 변론이 끝나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렸다. 피고 오만석 군사 기밀 및 군수품을 적성 세력에 유출하려 한 이적 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피고 오만석을 사형에 처한다. 피고 원광호 무기징역에 처한다. 팡팡팡 의사봉 소리와 함께 오만석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폭군의 마지막은 처참했다. 청상아리 대대원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무거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담화만이 서려 있었다. 그날 저녁 청상아리 대대막사 권서윤 중장이 다시 사복 차림으로 그들을 찾았다. 이번에는 등산복이 아닌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는 새로 지어진 부대 식당에서 대원들과 똑같은 식판에 밥을 받아 박시우 중령 정식 진급했다고 최대로 하사 사이에 앉았다. 오늘 재판 결과가 나왔더군. 권서윤이 덤덤하게 말했다. 네, 차장님. 박시우 중령이 대답했다. 마음이 편안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생각뿐입니다. 최대로 하사가 입을 열었다. 차장님, 저희는 이제 괜찮습니다. 저희는 다시 상어가 되었습니다. 차장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권서윤은 말없이 밥을 한술 떴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너희 스스로가 해낸 거지? 그녀는 최하사의 어깨를 툭 쳤다. 썩은 물은 다 빠졌다. 이제 이 깨끗한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쳐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상어가 되어라.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대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격했다. 권서윤은 그들의 살아있는 눈빛을 바라보며 비로소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제 속에서 진정한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석 달이 흘렀다. 진해의 태양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 아래를 지나는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때 폭군의 관기와 억눌린 공포로 질식할 것 같았던 청상아리 대대의 연병장에는 이제 강철이 부딪히고 거친 숨소리가 폭발하는 활력만이 넘실댔다. 목표 10km 산악 구보. 마지막 1조 3분 남았다. 뒤처진 전우 끌고 와. 박시우 중령의 목소리가 쩌렁저쩌렁하게 울렸다. 그는 방탄 헬멧과 완전 군장을 착용한 채 대원들의 맨 앞에서 함께 뛰고 있었다. 그의 등은 땀으로 흥건했지만 눈은 형하게 빛났다. 최하사, 내 조언 하나가 처진다. 넌 팀장이야. 내가 포기하면 조원 전체가 죽는 거다. 악워 최대로 하사가이를 악물고 뒤처진 신참 대원의 군장을 한 손으로 붙잡았다.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이게 실전이면 넌 벌써 죽은 목숨이야. 뛰어. 내가 끌고 갈 테니까 다리만 움직여. 악화할 수 있습니다. 욕설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만석이 내뱉던 경멸이나 모욕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만이 나눌 수 있는 절박하고 치열한 동료였다. 그들은 하나의 밧줄로 묶인 것처럼 서로를 끌고 당기며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했다. 전원 1분 내로 고무보트 IBS 헤드캐링 준비.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훈련이 이어졌다. 이것은 지옥이었지만 진짜 특수 전전단의 지옥이었다. 함께 고통받고 함께 이겨내는 살아있는 훈련이었다. 대원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나 체념이 없었다. 오직 피로와 그것을 이겨내겠다는 도끼 그리고 옆에 전우에 대한 굳건한 신뢰만이 가득했다. 권윤 중장은 이 모든 광경을 훈련장 사령탑 위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해군 참모차장으로서 청상아리 대대의 최종 전투준비 태세 검열을 위해 공식적으로 이곳을 다시 찾았다. 그녀의 옆에는 계룡에서 내려온 여러 명의 장성급 검열관들이 서 있었다. 에이, 이럴 수가? 작전사령부에서 파견된 한 소장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 불과 석 달 전 이 부대는 내부 비리로 와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움직임은 우리 해군 전체에서도 손꼽힐 정도의 기량입니다. 도대체 무슨 조치를 취하신 겁니까? 차장님. 권서윤은 그저 땀 흘리는 대원들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 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소. 썩은 것을 돌려냈을 뿐이지. 저들이 스스로 일어선 거요. 그녀의 시선은 훈련장을 누비는 박시우 중령과 최대로 하사에게 머물렀다. 그들은 이제 완벽한 지휘관과 부사관이 되어 부대의 척추를 굳건히 받치고 있었다. 검열의 마지막 모든 훈련이 끝나고 대원들은 연병장에 도열했다. 그들은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권서윤 중장이 단상에 섰다.
그녀는 이번에도 길게 말하지 않았다. 최종 검열 결과. 대원들이 숨을 죽였다. 합격. 그녀가 이어 말했다. 아니, 합격이 아니다. 대원들의 얼굴에 순간 긴장감이 스쳤다. 내가 본 그 어떤 부대보다도 완벽하다. 검열관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대선배로서 말한다. 여러분은 다시 청상하리가 되었다. 진심으로 자랑스럽다. 와. 함성이 진 앞바다를 뒤덮었다. 대원들은 서로의 어깨를 부둥켜 안고 포효했다. 그것은 지난 석 달간의 고통스러운 재활과 그 이전에 겪었던 치욕의 세월을 모두 씻어내는 승리의 외침이었다. 그날 오후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나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권서윤은 자신의 차가 대기하고 있는 부대 정문 대신 다시 대대본부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녀는 홀로 새로 단장된 부대 역사관으로 들어섰다. 역사관은 지난 과오를 숨기지 않았다. 한쪽 벽면에는 오만석 의원 광호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부패의 전말과 흥룡사냥 작전의 경과가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치부를 덮는 대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경계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리고 그 기록의 마지막에는 재판 결과가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피고 오만석 군사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총사령 집행 완료. 피고 원광호회 관련자 무기징역 및 장기 복역 중 권서윤은 그 기록 앞에서 잠시 묵념했다. 한때 같은 바다를 보았던 후배의 비참한 마지막이었다. 차장님, 어느새 박시우 중령과 최대로 하사가 그녀의 뒤에서 있었다. 떠나시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대로 하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손에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다. 사장님께서 그날 저에게 주신 휘장입니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권서윤이 최병당 씨에게 주었던 그녀의 손때 묻은 낡은 UDT 휘장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차장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 부대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그저 받아 간직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최 하사는 상자 옆에 다른 휘장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흥룡사냥 작전에서 총상을 입었던 알파2 팀원의 전투복에서 수습한 총탄에 맞아 반쯤 찌그러진 휘장이었다. 저희는 이 두 개의 휘장을 함께의 역사관에 걸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차장님의 휘장은 저희에게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찌그러진 휘장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증명합니다. 하나는 뿌리이고 하나는 열매입니다. 차장님께서 저희에게 뿌리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로 하사와 박시우 중령이 권서윤을 향해 가장 깊은 경례를 올렸다. 권서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해군 정신 특전운이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의 젊은 전사들의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경례를 받은 뒤 두 사람의 어깨를 힘주어 두드렸다. 됐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군. 그녀는 역사관을 둘러보았다. 박중령, 내 차장님, 강한 부대는 무서운 지휘관이 만드는 게 아니야. 부하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지휘관이 만드는 거지. 그리고 그 믿음은 공포가 아니라 함께 흘린 땀에서 나오는 거다. 명심하겠습니다. 최하사, 내 자네는 이 부대의 산증인이야. 앞으로 들어올 신참들에게 오늘을 이야기해주게. 우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일어섰는지. 다시는 그 누구도의 신성한 검은 베레모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자네가 이 부대의 소금이 되어주게 목숨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최대로 하사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권서윤은 마침내 그들을 뒤로 하고 부대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가 처음 이곳에 잠입했던 담장이 있던 후미진 곳이 아니었다. 정정당한 정문이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초병들이 그녀를 알아보고는 온 힘을 다해 필승을 외쳤다. 그녀는 검은색 지휘 차량에 탑승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문을 내렸다. 그때 저 멀리서 다시 구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야간 훈련을 준비하는 청상아리 대대의 함성이었다.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공허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나와 자신들의 명예를 피로써 되찾은 전사들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진짜 영혼의 외침이었다. 권서윤은 멀어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해질녘 노래 물든 진의 앞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수십 년 전 처음 이 바다에 몸을 던졌던 그날처럼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깊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다를 지키는 상어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날카롭게 다시 태어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올렸다. 차량은 계룡의 해군 본부를 향해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고향은 이제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다. 권서윤 중장의 입가에 별 3개의 무게만큼이나 깊고 단단한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